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연인이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마르그리트 듀라스입니다. 한여름에 아주 더울 때 한여름 열기에 가끔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열기 때문에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법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름 피서지나 아니면 뜨거운 동남아에 나가면 의상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왠지 좀 평소보다 훨씬 과감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름의 열기가 주는 어떤 가벼운 광기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소설 연인은 뜨거운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열기가 주는 어떤 광기 같은 게 좀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소설을 아마 영화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1992년도에 영화화돼서 당시에 화제를 굉장히 모았던 작품이고요. 이런 종류로 영화화되는 유사한 주제의 작품들이 그러하듯이 그때도 예술이냐 외설이냐, 예술과 외설의 경계는 어디냐, 이런 꽤나 선정적인 이슈로 많이 화제가 되었던 그런 영화고요. 그 민음사에서 나오는 세계 문학 전집 시리즈 중에 연인, 거기 책 표지에 보면 책 표지가 한 소녀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제인 마치라는 배우의 사진입니다. 극중의 역할로 찍은 사진이고요. 그런데 이 소설이 사실 꽤나 충격적인 내용인데 더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은 이 소설이 사실은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라는 점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고요. 이 소설 연인은 미성년자였던 주인공 소녀의 꽤나 격정적이고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 저자 본인과 가족의 이야기가 소설 속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기억에 약간의 허구를 섞어 쓴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소설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이 소설이 영화화되기 전의 책 표지에는 작가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이 사진을 좀 띄워드리고 싶어서 잠깐 짧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요즘 나오는 책의 표지에 배우 사진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이 실제 작가의 오리지널 사진을 흉내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배우의 표정과 분위기도 굉장히 좀 도발적이고 묘한 느낌을 준다 꼭 그렇게 보이는데 하지만 역시 오리지널은 못 이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꽤나 강렬한 사진입니다. 이 소설 연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아주 대략적으로 앞쪽 부분만 아주 좀 짤막하게 아주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야기는 내가 식민지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시작된다. 15세가 되었을 무렵 조숙하고 감수성 깊은 성품으로 자라난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화교 대자본가의 아들인 젊은 중국인 남자를 만나 그의 리무진을 얻어 타고 귀가하게 된다. 식민지의 프랑스인이지만 편모 가정의 일원으로서 경제적으로 한참 몰려 있었던 나는 이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젊은 남자의 정부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 모두의 가식과 묵인 속에 한동안 지속된 그와 나의 연인 관계는 그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귀한 집안의 딸과 혼약을 치르게 되면서 종막으로 다다른다. 나는 그를 태운 채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를 사랑했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프랑스에서 작가로 명성을 얻은 나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그는 전화를 통해 말한다. 그의 사랑은 예전과 같으며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영원히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죽는 순간까지 그녀를 사랑할 거라고.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15세 소녀와 어떤 젊은 남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실제로 작가의 본인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고, 이 줄거리에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세월이 훨씬 지나서 프랑스에서 자기가 진짜로 작가로 명성을 얻었을 때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걸려오고 이런 내용까지 끝까지가 다 실려 있습니다.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15살 반이었을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카운팅이 틀리지만 한국식 나이로 치면은 고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나이죠. 15살 반, 16살, 만 나이니까. 역시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책 연인이 1984년도에 출간됐고 저자가 191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70이 넘어서 10대 때 베트남 시절에 자신의 격정적이었던 어떤 연인을 추억하며 그 시절을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금 얘기 드렸던 줄거리에도 언급되고 있는 그 주인공의 연인인 중국계 부호, 이 사람도 역시 실존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1972년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지는 못하고 죽은 거죠. 생전에 이 책이 나오는 걸 보지는 못한 일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애석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1992년에는 그 남자의 이름과 사진이 프랑스의 한 주간지에 공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 역할을 맡았던 게 양가위라는 배우인데 실제 사진을 보니까 좀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1992년도 프랑스 주간지 파리마치라는 그 주간지에 실렸는데 이름과 사진이 완전히 다 공개가 됐어요. 근데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의 동답 지방 사덱타운이라는 곳에는 지금도 그 사람이 살던 동서양 퓨전풍의 고급 저택이 남아 있어서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배경이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소설 연인은 한 소녀가 한 남자와 짧고도 뜨거운 사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좀 복선적으로 깔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베트남의 여름처럼 아주 뜨겁고 강렬하게 사랑을 하고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큰 틀에서는 러브스토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어떤 슬픔과 고독 그리고 광기의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인 사실은 작가의 아바타 같은 역할인 주인공의 어머니도 그렇고 큰오빠도 그렇고 어떤 맹목적인 관계에 빠져 있었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공도 그녀와 여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남자도 그렇고 상대 역도 그렇고 좀 일반적인 관계는 사실 아니죠. 어느 정도 살짝들 미쳐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모두들 어떤 힘에 붙들려 있어서 좀 일상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 같고, 아마도 그 바탕에는 어떤 삶의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슬픔, 이런 게 깔려있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묘사한 본문의 구절을 짧게 인용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항상 얼마나 슬펐던가. 내가 아주 꼬마였을 때 찍은 사진에서도 나는 그런 슬픔을 알아볼 수 있다. 오늘의 이 슬픔도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것과
같은 것임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와 닮아 있기 때문에 나는 슬픔이 바로 내 이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나는 그에게 말한다. 이 슬픔이 내 연인이라고. 어머니가 항상 나에게 예고해준 그 불행 속에 떨어지고 마는 내 연인이라고. 나는 그에게 말한다. 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연인, 이 이야기는 주인공의 표현을 빌자면 봄도 없고 봄 소식도 없는 지구의 긴 열사지대에서 벌어진 한여름의 열기 같은 소설이다.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소 충격적이지만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더 놀랍기도 하고, 사람의 인생이 참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소설입니다. 연인, 마르그리트 듀라스 지음. 어느 날 공중 집회소의 홀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이미 노인이었다. 그는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전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당신은 젊었을 때가 더 아름다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의 당신 모습이 그때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당신, 그 쭈그러진 얼굴이 젊었을 때의 당신 얼굴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종종 나는 나 혼자만 간직하고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한 적이 없는 이런 영상을 떠올려 보곤 한다. 그 영상은 황홀한 기운에 감싸인 채 항상 같은 침묵 속에서 펼쳐진다. 그것은 나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이미지들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것인데, 그 속에서 나는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기쁨에 빠져든다. 나의 삶은 아주 일찍부터 너무 늦어버렸다. 18살에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렸다. 18살과 25살 사이에 내 얼굴은 전혀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18살에 나는 늙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지 어떤지는 알지 못하고 결코 물어본 적도 없다. 다만 가장 싱그러운 젊은 날을, 생애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이따금 충격적인 시간들이 후려치곤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여겨질 뿐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가혹했다. 나는 늙음이 내 얼굴에 찾아와 내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얼굴 모양이 일그러지고, 두 눈은 더 커지고, 시선은 더 슬픈 빛을 띠고, 입 모양은 더 고집스러워 보이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런 변화에 진저리 치기는커녕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의 노쇠 현상을 마치 이야기의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 호기심을 품고 지켜보았다. 나는 또한 내가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느 날엔가 그 노쇠 현상이 다소 누그러져 서서히 진행되리라는 것, 그 다음에는 정상 흐름으로 되돌아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랑스로 여행 갔던 당시 17살의 나를 알았던 사람들은 2년 후 19살이 된 나를 다시 만났을 때 몹시 놀라워했다. 나는 새로운 얼굴로 변해 있었다. 그것이
나의 얼굴이었다. 물론 지금도 늙는 중이지만 17, 8살 때에 비하면 훨씬 더딘 편이다. 내 얼굴 피부는 거칠고 깊숙이 파인 주름살 투성이다. 얼굴이 처져도 섬세한 이목구비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내 얼굴은 그렇지 않다. 윤곽은 남아있으나 그 윤곽을 이루는 물질들은 모두 망가져 버렸다. 지금 내 얼굴은 망가져 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내 나이 15살 반이었을 때의 얘기다. 메콩강을 나룻배로 건넜다. 그 영상은 강을 건너는 동안 줄곧 이어졌다. 내 나이 15살 반이었고 그 나라에는 계절이 없었다. 우리는 오직 한철뿐인 무덥고 단조로운 계절에 묻혀 있었다. 봄도 없고 봄 소식도 없는 지구의 긴 열사지대에 살고 있었다. 나는 사이공의 국립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기숙사 밖에 있는 프랑스 고등학교에 다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는 자기 딸만은 정규 중등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 했다. 너는 정규 중등교육을 받아야 해. 그러나 어머니에게 흡족했던 것이 딸에게는 그렇지가 못했다. 정규 중등교육. 그러고 나서 수학교사 자격증 취득. 이 판에 박힌 말들을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줄곧 들어왔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수학교사 자격증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일에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다. 어머니는 매일 자식들의 장래와 자기 미래를 계획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들에 대해서 원대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어머니는 다른 형태의 꿈을, 지푸라기 끝에 매달린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들들 역시 그들 나름으로 역할을 해내면서 자기들 앞에 놓인 시간을 틀어막고 있었다. 지금도 작은 오빠가 듣던 회계학 강의가 생각난다. 매년 각자의 수준에 따라 실시되던 위니베셀 학교의 회계학 강의들. 따라잡아야 해 하고 어머니는 말하곤 했다. 그 말은 사흘쯤 계속되었으나 결코 나흘까지 가는 법은 없었다. 결코 한 번도. 근무지가 바뀌자 위니베셀 학교도 집어치우고 말았다. 새 임지에서 그 계획은 다시 시도되었다. 어머니는 10년을 버텼다. 그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은 오빠는 사이공에서 말단 회계사가 되었다. 식민지에는 비올레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큰오빠는 부득이 프랑스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비올레 학교에 다니기 위해 몇 년 동안 프랑스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큰오빠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속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하지만 큰아들을 다른 두 아이들로부터 격리해야만 했기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몇 년 동안 큰오빠는 집안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큰오빠의 부재 중에 어머니는 전관 거류지를 사들였다. 끔찍한 모험이긴 했지만 집에 남아있던 아이들인 우리에게는 사냥꾼의 밤이 어둠의 자식들의 암살자와도 같았던 어머니의 존재가 주는 공포보다는 덜 끔찍했다.
사람들은 흔히 나에게 그 변화는 어린 시절 내내 너무나도 강렬한 햇빛을 쬐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가난 탓에 아이들이 빠져들곤 하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천만에 그게 아니었다.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다가 애늙은이가 되는 아이들이 있긴 했지만 우리 형제들은 아니었다. 우리는 배고프지 않았다. 우리는 백인 아이들이었다. 창피함을 느끼며 가재 도구들을 팔곤 했으나 배고프지는 않았다. 우리에겐 심부름꾼도 있었다. 물론 이따금 지저분한 것들, 섭금류들, 새끼 악어들을 먹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지저분한 것들은 심부름꾼이 구워 내온 것이었고 식사 시중을 드는 그에게 우리는 그것을 안 먹겠다고 이따금 투정도 부렸다. 우리는 먹고 싶지 않다는 사치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아니다. 내가 18살이 되던 그해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 지금의 이런 얼굴로 변하게 된 것이다. 그 일은 밤에 일어났을 것이다. 나는 그때 나 자신이 무서웠고 하나님이 두려웠다. 낮 동안에는 죽음이 나타나도 덜 무섭고 덜 심각했다. 그런데 죽음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다. 나는 큰오빠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죽이고 싶었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를 이기고 그가 죽는 것을 보고 싶었다. 어머니의 면전에서 그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제거해버림으로써 그나들을 그렇게도 편애한 어머니를 벌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것은 작은 오빠를, 때로는 내 아이처럼 여겨지는 그를 짓누르고 올라선 큰오빠의 생기 넘치는 삶에서 구해주기 위해서였다. 햇빛을 가리고 있는 그 검은 베일에서 큰오빠 마음대로 되는 그 법, 큰오빠 말이 곧 법인 그 야만적인 법에서 작은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 법은 매일, 매 순간 작은 오빠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그 공포가 어느 날 작은 오빠의 심장에 닿아 그를 죽게 만들었다.